그게 전달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헌재마저도 이제 불복을 하는 거죠. 박하자 소장은 이제 본인 퇴임을 일주일 남겨놓고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을 내야 된다. 사실 이 기록도 방대하고 조사할 내용도 많은 이런 사항을 거의 한 100일도 채 안 돼서 끝내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일방적이었죠. 사실 국회 측에서는 검찰에서 조사해놨던 기록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증인을 불러서 반박을 하고 이쪽에서 유리한 증거도 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자 이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이렇게 3일 13일 이전에 결론 내야 된다라고 말을 했던 것 자체가 이미 결론을 내려놨다. 그러니까 빨리 끝내자. 사실 이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무 많아서 몇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면 당시 고영태 녹음 파일 이 고영태, 김수현 이런 양반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통화했던 파일이 발견됐거든요. 이 파일에 보면 미르재단, 케이스 부주재단 이제 고영태 일당이 사실 자기들이 장악을 하려고 최소원 씨한테 받을 게 없으니까 이걸 빵 터뜨리고 자기들은 이득을 챙기자 이런 파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제대로 검증해서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하니까 헌재에서 필요 없다라고 해서 이제 되게 기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태블릿 PC 감정 보고서 이것도 사실 이건 헌재에서 기각을 해서 사실 쟁점화가 못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는 무더기 증인 취소. 사실 그 대통령 대리인단 입장에서 불러보고 싶었던 증인들 거의 못 부르고 사실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영태조차도 증인을 못 불렀거든요. 당시 고영태는 자기 형사재판에는 이제 당당하게 증인으로 나가고 그런데 헌재는 한 번도 안 나왔죠. 사실 헌재 나왔으면 사실 밝혀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았을 텐데 대통령 대리인단 고영태가 이제 증인으로 안 나오니까 다시 불러달라 해도 헌재에서는 이제 됐다, 필요 없다 이러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증인 신청을 기각을 했죠. 그래서 사실 이 탄핵 심판 과정은 정상적인 재판이라기보다 거의 일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대리인단들이 하다 못해 단일화 재판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해서 기피 신청했는데 기피 신청하니까 자기들끼리 규정하고 회의하더니 5분 뒤에 그냥 기각해서 끝내버렸거든요. 결국 이렇게 해서 탄핵을 당했죠. 탄핵을 당했고 근데 이제 잔인한 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탄핵당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조차 아마 무서웠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검찰에서 기소를 하거든요. 이 형사재판도 얼마나 어이없이 진행됐냐면 이 당시 때 이제 트럭 기소란 말이 나왔습니다. 당시 기록만 12만 페이지였거든요. 12만 페이지면 사실 대통령 형사재판 변호인이 7명밖에 안 됐는데 기록 검토하는 데 몇 달이 걸리는 분량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그렇게 시간을 주고 뭔가 절차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법원에서는 이제 주사회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이렇게 주사회 재판을 강행하면 변호인이 제대로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주 여러 명의 증인이 나오는데 이 증인 신문 하나 하려고 해도 그 변호사 몇만 페이지를 읽고 이 증인한테 무릎을 정하고 그런 과정을 쭉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대통령 측에는 전혀 시간을 주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재판을 걸고 갔던 거죠. 사실 이렇게 주사회 재판하니까 어쨌든 변호인들도 힘들겠지만 이때 대통령께서도 허리가 상당히 나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판 한 2달, 3달 하다 보니까 되게 고령이신데 오전, 오후 내도록 이제 법정에 앉아 계시는데 사실 허리가 망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의 재판 시작하고 한 2달, 3달 지난 뒤부터는 항상 오후가 되면 거의 허리를 붙잡고 계셨거든요. 그래도 당시까지 이제 대통령은 그래도 이제 재판부에 대한 당시에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절차는 절차대로 지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재판에 임하였죠. 그런데 이제 이때 또 다시 문재인 정부가 등장을 합니다. 당시 특검이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재판과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이 재판 과정에서 좀 유리한 증거가 안 나오고 불리해진 상황이 되니까 이제 정유라를 보쌈 증언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정유라의 그 변호인들 모르게 새벽에 정유라를 봉고차에 태워 가서 법정에 데리고 와서 증언을 시킵니다. 사실 이때 나왔던 증언 가지고 그 말 세 마리 관련돼서 유죄 판결 나오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정유라는 2번 영장을 검찰에서 쳤는데 2번 기각되고 이때 뭐 어떤 뭐 내부에서 합의를 했는지 이렇게 증언하고 난 이후에는 영장을 안 쳤죠. 원래는 뭐 3번째 영장 친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아마 영장 안 칠 테니까 뭐 유리한 증언하라 라고 사실상 협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그것도 불안해서인지 캐비넷 문건을 꺼냈거든요. 캐비넷 문건을 꺼내서 박근혜 정부에서 뭐 이런 일을 했다는 여태까지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당시 마지막 민정수석을 했던 조대한 민정수석이 얘기에 따르면 당시에 2번, 3번 다 조사를 하고 뭐 자료들은 파기를 하고 했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청와대 캐비넷 안에 저런 문건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문건을 따로 빼놨다가 정권에 아부하기 위해서 흘렸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정권에서는 이것까지도 대통령 재판에 제출하고 계속 재판부를 압박을 했죠. 게다가 이제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갑자기 예고 없이 세월호 문건 긴급 발표를 하거든요. 이날이 언제냐면 2017년 10월 12일입니다. 다음 날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되기로 돼 있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제 불안한 거죠. 불안하니까 어쨌든 이제 재판부한테 압박하고 여론을 다시 한번 이제 단속하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비서실장이 직접 나와서 정가의 보도 같은 세월호 문건을 가지고 다시 들먹인 거죠. 결국 이렇게 해서 다음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대통령께서는 사실 그날 이후로 재판을 거부하고 있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체 재판을 거부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형식적으로 이제 변호인이 있어야 되니까 당시 변호인도 총사퇴를 했거든요. 형식적으로 국선 변호인을 세워서 국선 변호인 검찰 형식적인 틀을 맞춰서 재판을 하는데, 사실 대통령께서 국선 변호인들 일절 안 만나시고 재판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 자체는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흘러가게 그냥 두는 거죠. 그냥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나온 게 파기환송 판결이고 다 그런 판결들입니다. 언론에 한 번씩 나오는 판결. 이렇게 탄핵 사태, 형사재판까지 쭉 진행됐는데, 그럼 이런 사태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냐? 사실 수혜자가 누군지 알아야지 기획자가 누군지, 이 사태의 본질이 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최대 수혜자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입니다. 당시에 이 탄핵 정국 당시에 보시면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죠. 절대 그 대권 자체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2016년 10월 달에 송민순 회고록 의혹 터지면서 사실 그 대권 후보 지지율 상당히 밑으로거든요. 이걸 이때 드루킹이 자기들이 3일 동안 밤낮 없이 작업을 해서 여론을 돌려놨다라고 했는데, 드루킹뿐만 아니라 이때 탄핵 국면이 큰 역할을 했죠. 바로 이 사태 터지고 나서 일주일 뒤에 JTBC 태블릿 PC 보도가 나왔습니다. JTBC 태블릿 PC도 그게 입수 경로부터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우연의 일치처럼 문재인 당시 후보를 살리는 카드가 됐죠. 그리고 당시 북한도 이 탄핵 선국 국면 때문에 거의 살아났습니다. 당시 그 밥 우드워드라고 미국 언론인이 쓴 그 책에 보면 오바마가 그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 상당히 심도 깊게 북한 선제 타격을 검토를 했거든요. 근데 이조차도 탄핵 국면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사실 무마가 됐죠. 당시 미국이 북폭을 계획했다가 이걸 막판에 포기를 하고,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때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 탄핵 국면이었음에도 이제 온 관심이 여기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군의 날 기념사에 북한 주민들 보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오라라는 체제 전쟁을 본격적으로 선언했거든요.
그리고 당시 동아일보 기사에 보면 이것도 상당히 좀 유심히 보실 기사인데 2016년 10월이면 탄핵 국면 한창이었을 텐데 이때 박 대통령의 메시지는 오로지 북한이다 라고 하면서 쭉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이 탄핵 국면 뭐 사실 본인은 결백했다, 당연히 결백했으니까 그냥 풀어낼 수 있다고도 생각했지만 이 미국과 함께 손을 잡고 이 북한 타격을 통해서도 아마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 그게 여건상 어그러지면서 사실 판이 이렇게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이 부분도 한 번쯤은 다들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박근혜 정부 4년이 어땠느냐? 많은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리고 루머, 오보 이것만 너무 머리에 가득 계시니까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라고 막연한 인식을 갖고 계신데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당시에 뭐 몇 개만 간단하게 예를 들면 통합진보당 해산을 한 것도 박근혜 정부 당시였고요. 통합진보당이 남아있었으면 지금 국면에서 어떻게 됐을지 저는 상상도 안 돼요. 경교조 고백 노조와도 이 당시 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도 이때 체결했죠. 이거 뭐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를 뭐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파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뭐 아직까지 미국의 압박 때문에 파기까지는 안 갔지만 이것도 당시에 2016년 11월 23일일 겁니다. 당시에 탄핵 국면 한창일 때 박근혜 대통령이 체결한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탄핵 국면대로 흘러갔지만 사실 대통령은 이제 본인이 할 일은 되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공무원 연금개혁 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단적인 지금 뭐 문재인 정부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국민연금 얘기 살짝 꺼내다가 그냥 다시 쑥 들어갔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뭐 교님 표 떨어질 거 생각지 않고 어쨌든 이 공무원 연금 개혁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우리가 기억을 못하겠지만 경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2013년, 14년 2년 연속 무역 트리플 크라운 달성했거든요. 최초로 이제 무역 1조 달러 이상 나오고 당시의 경기제가 호황이었죠. 그리고 국가 신용등급도 2015년, 16년도에 최고를 달성했었습니다. 당시에 참 지금과 비교해보면 정말 살기 좋은 시기였고 여러 가지 개혁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였는데 그게 이제 탄핵 국면 접어들면서 이제 한 번에 다 날아가는 지금입니다. 그거 말고도 사실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셨는데 제가 일일이 열받긴 그래서 서로 정리를 했죠. 이게 제 책에도 사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이제 박근혜 정부는 많은 일을 했다. 그럼 이제 탄핵당할 사유는 과연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네 가지가 그 헌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소추 사유를 헌재에서 네 가지로 정리를 하고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인정을 하고 세 가지를 기각을 했습니다.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했느냐? 아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느냐? 아니다. 생명권 침해, 세월호죠? 생명권 침해했느냐? 아니다. 라고 해서 다 기각을 했고 한 가지를 인용했는데 그게 타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문건 정부장 기소관을 통해서 문건 47곳을 유출한 거, 리그재단 K스포츠 재단 설립한 거, 그다음에 뭐 최소원식에서 공무원 4명 임명한 거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의아해하실 게 왜 소추사유가 4개밖에 안 되냐? 사실은 원래 국회에서 소추사유는 13개였습니다. 13개였는데 이거를 그리고 이제 13개는 헌법 위반, 법률 위반, 뇌물죄죠. 뇌물죄까지 다 해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 지금 이제 착각을 하고 계신 게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이 이렇게 뇌물죄로 인정해서 탄핵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국회에서는 뇌물죄다라고 해서 올라왔지만 당시 이제 헌법재판소 내에서는 이제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이거 아무리 뜯어봐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뇌물죄를 적용할 수는 없는데 이거는 피해 나가야겠다. 왜냐하면 이 뇌물죄 그대로 남아있으면 반대하는 재판관들이 많았거든요. 탄핵
탄핵을 시키려면 뇌물죄를 빼야 된다. 그래서 국회에서 올라왔던 소추 사유를 바꾸자라고 해서 강일원 재판관이 총대를 내서 소추 사유를 2번에 걸쳐서 수정을 합니다. 이거 다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당시에 올라왔던 소추 사유 13개를 강일원 재판관이 5개를 불러줘서 5개를 만들고, 그래도 이제 뇌물죄를 비롯한 형사법 위반이 남아있으니까 이거를 다시 또 변경을 해서 이거를 추상적인 헌법 위반으로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탄핵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헌재 탄핵 소추 의결서에서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다 탄핵을 위한 과정이었고 다 불법인데 이제 언젠가는 또 밝혀져야 될 내용이죠. 그럼 이제 이 탄핵 사유를 하나씩 뜯어보면 재단 관련해서는 실제 그 당시에 재단을 통해서 760여억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탄핵 당시까지 750억 원이 남아 있었고, 실제 당시 뭐 특검이나 검찰이나 계좌를 얼마나 털어봤겠습니까? 계좌를 다 털어보니까 이렇게 허튼 데 쓰인 돈 하나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허투루 쓰인 건 하나도 없었고, 그러면 뭐 이사 임명에서 뭐 비리가 있었느냐? 근데 이게 손혜원 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탄핵 정국에서 본인이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그 미르재단 인사들은 다 최고의 전문가들이다. 이런 글을 쓴 이유가 이제 손혜원 씨가 이 재단 이사 중에 한 명을 본인 비서관인가 보좌관으로 채용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사직들도 다 전문가들로 임명이 됐고요. 그러면 최성원 씨가 이 재단을 뭐 쥐고 흔들었냐? 그것도 아니라는 게 여기서 나오거든요. 최성원 씨가 K스포츠 재단의 연구 용역 하나 따내려고 제안서 내고 뭐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7억짜리 제안서 냈다가 이게 거부가 당하거든요. 그래서 거부당하는데 검찰에서 이걸 사기미수로 걸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나중에 무죄가 나옵니다. 만약에 최성원 씨가 뭐 대통령을 팔아서 이렇게 재단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연구 용역 7억짜리 하나 못 땄을까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사실 최성원 씨가 이렇게 재단을 좌지우지했고, 최성원 씨랑 대통령 경제 공동체다라고 하는데, 최성원 씨는 그 본인 딸 정유라한테 전 재산을 다 넘긴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대통령과 최성원 씨가 뭐 재산을 공유하고 하는 관계라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이후에도 사실 다 밝혀진 거고. 그러니까 이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얘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문건 47건 유출 관련